작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거,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밀폐된 집단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게 다 기본적인 틀은 구조 안에 가둬놓았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그런 여럿이서 뭔가 공간 안에 딱 갇히는 순간 예. 자기들이 알아서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이거를 이 책에서는 군생 질서라고 하는데요. 예.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북 언더스탠딩.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남궁 작가 네. 보유 채널을 남국민 북칼럼니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북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댓글창에 네. 북 언더스탠딩 왜 자꾸 안 내놓냐, 너희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어서. 그리고 남궁민 북칼럼니스트가 이제 작가로 데뷔하신다고. 책도 쓰신다고. 이제는 앞으로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남궁 작가님으로. 남궁 작가님으로. 오늘부터 뭐 그렇게 불러드리죠. 예비 그러죠. 작가니까. 남궁 작가님과 남궁 작가님. 함께 하는, 오늘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앞으로 하여튼 남궁 작가는 전속 계약을 맺어서 다른 데 못 나오고 문학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궁 작가 책이 언제 나온다고요? 아직은 한 여름 정도로 생각하고 여름. 있습니다. 네. 많이. 진짜. 책을 읽다가 드디어 이놈들을 내가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겁니까? 그 영화를 가장 좋아하면 영화를 만든다고 하던데 네. 네. 저도 한번 드디어 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어떤 내용입니까? 뭐 주로 이제 책에 대해서 썼던 음.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예. 뭐 방송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소재로 다루지만 책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제 세상 돌아간 얘기에 대해서 쓰는데 좀 그런 류의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목도 아직 안 정해졌고. 네, 그냥 정말 얘기만 하고 있는. 나는 남국민이다. 이런 제목 어때요? 나는 남국민이다. 안 팔리지 않을까? 구독자분들이 큰 성원을 주시면 한번 예. 출판사에 그럼 이 책도 사지 말고 여기 나와서 소개만 하는 걸로? 네. 그건 안 되겠죠? 남궁 작가님 거 책 나오면 저희도 또 소개 한번 해드리죠. 자, 오늘은 무슨 책 합니까? 오늘은? 예, 오늘 가져온 책은요. 예. 저희가 시작할 때는 좋은 분위기였지만 예. 이즘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이짐의 왕따. 왕따. 맞다. 이즘의 요즘은 또 많이 안 쓰는 표현이긴 하죠, 사실은. 요즘 뭐 학폭이라는 걸로 그쵸. 보통 많이 쓰죠. 요즘 왕따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이제 학폭이라는 말로 거의 통일이 됐죠. 이제 예. 그게 이제 행정적인 용어도 되고 했는데,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제가 바나나라든지 모래, 대구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냐면은 그냥 학폭 얘기를 또 하겠다라기보다는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탐구한 책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폭 문제를 보면서 가장 많은 게 일단 분노를 하지만 예. 도대체 애들이 왜 저러지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왜 저런지. 학부모 이런 말 있잖아요. 학폭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동조하는 방조자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놨는데 만약에 학폭이 일어났다는 건 셋 중에 하나가 셋 중에 하나가 된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구조라는 것 자체는 왜 그런 다수가 그 착해 보이는 애들이 이런 모습을 만들어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해자 그 주도자가 가장 나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 구조에 대한 미스테리가 다들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가해한 행동을 보면 와, 어떻게 애들이 이러지?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굉장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 그러던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건 굉장히 짧게 다뤄지고 또 충격적이지만 그 뒷얘기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이 책은 이제 이즘의 구조라는 책인데, 이즘에라는 걸 탐구한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인인데 이즈메를 계속 연구해서 처음 책부터 지금까지 이즈메만 연구를 해서 이즈메란 말 자체가 일본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이런 게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서 이즈메 학을 창시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쓴 이야. 책입니다. 이야.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학폭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높아졌지만 이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자녀가 없는 분이라도 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장, 뭐 학교 경험, 어디 경험, 조직 생활 다 떠오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렌즈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인간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야, 학폭. 최근에 학폭 뭐 문제, 학폭 피해자들 학교로 교육부에서 없애버려가지고 지금
그렇죠. 나 정말 심각해졌죠. 그것도 난리였는데. 사실 그런 것뿐 아니라 또 연결을 지을 수 있었던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았던 게 학폭도 있고 또 이슈가 된 것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것도 있고 군대 내 이제 이런 뭐 가혹행위도 그렇죠. 있고 또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 내에서 어떤 그런 이제 가혹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게 예. 다 다른 사안 같아 보이지만 예. 이 책이 시작할 때 학폭으로 하지만 마지막엔 그 모든 문제를 다 다루면서 끝이 나거든요. 어떤 조직 내 폭력.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나쁜 조직의 원형이 이 안에 있고 이거를 이해를 하면 정말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야, 오늘은 사뭇 진지하면서도 새로운 주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날이다. 인간 본성. 네, 예. 하여튼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네. 일본 사람이 쓴 일본의 사회학자가 썼다. 네, 이 네. 저자의 이름이 이제 나이토 아사오라는 사람인데 예. 도쿄대에서 이제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은 메이지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제 사회학자고 이즘의 학이란 걸 만든 사람이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좋은 점은 이 책 안에도 직접 그런 이즘의 사례자를 만난 사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인터뷰한 내용도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외에 다른 많은 기사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잘 만든 보고서 같은 느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어쩌면 이쪽 분야에선 고전이 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지메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면 일본도 이런 왕따나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고 거기도 많은 모양이죠.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정말 이즈메라는 말이 고정적이 된 이유가 딱 여기서 나오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그 일본의 황실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제 왕가, 예. 왕가의 딸이 학교를 가서도 이즈메를 당해서 오. 그게 일본 내에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공주인데 오, 공주. 공주인데도 공주인데도 이즈메를 따돌림을 당해요? 당하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왕실 안에서도 구성원에 대한 이즈메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영국과 비슷하게 일본은 더 심각하게 왕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보도하지 않는 편인데 예. 역시나 타블로이드 이런 데서 이제 공격적으로 보도를 하겠죠. 음. 이런 데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음. 일본은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왕가 안에서 그리고 왕가의 공주가 간 학교에서 공주가 당할 정도 이즈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건 일본이 유명한 것이고 요즘엔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달려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구조나 학교 구조가 유사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강도나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사례나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물론 통계 안 잡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이제 스터디가 많이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해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네요. 이 문제의 그쵸. 본질을 보려면 네. 가해자들은 잘못을 한 거지만 네, 도대체 얘네는 무슨 생각으로 가해를 하는 그렇죠. 건가? 네. 그냥 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 너무 문제가 심플해지니까. 네. 이게 가장 사실 애초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예. 그렇죠. 좀 성가시죠. 그래서 안 보죠 네, 사람들이. 안 보고 싶어하고 처벌하고 네, 말자. 처벌하고 빨리 이 문제를 끝내고 싶어하고 뭔가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간 용서하는 것 같고 좀 참작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인데 이게 딱 어떤 때 분위기가 똑같냐면 지금은 그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의 심리 이런 거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이런 범죄 심리학자들이 유튜브도 엄청 많이 했어. 대부분이 예.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 왜 걔 네, 마음을 그치. 왜 알아? 왜 그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 그 이제 FBI 수사관들한테 왜 그런 악마들 얘기 듣고 있냐, 그치. 니네 그 얘기 들어서 뭐 어쩌자는 거냐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편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도 화성 그 지금 이춘재 사건도 초반에 도저히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에 대해서 스터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비판을 받았지만 그런 분석 끝에 연쇄살인범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스터디가 쌓여서 예. 2000년대 초에 이제 굉장히 한국에서도 연쇄살인이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국민적인 인식이 생긴 이후부터는 저거 엄청 안 좋은 징조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가 이해가 됐잖아요. 이 책의 내용이 그거랑 똑같습니다. 가해자의 마음을 알고 나면 지금처럼 그냥 처벌 강하게 할 거냐, 뭐 그럼 소송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여기 키워드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가해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열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잘 들어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그럼 그거예요. 학폭이 근데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보면. 그렇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예. 왜 사람을 괴롭힐까 조직에서? 왜 괴롭힐까? 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실 학폭만 놓고 보면 음.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서열에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런 사회에서 사니까 본인들도 이제 그걸 투영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평소에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조직 전체가 비슷한 본질이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그쵸. 거죠. 이 얘기가 이게 학폭이 났고 기사를 찾아서 전문가들 코멘트가 기사에 나오잖아요. 찾아보면요. 똑같은 말씀도 하세요. 사회가 너무 위계화돼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걸 학습했다는데 예. 또 다른 기사에선 너무 질서가 무너져서 생기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공부나 이런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괴롭힌다고 하는데 예. 한쪽에서는 애들이 입시나 이런 교육에 대한 흥미가 무너져서 교실이 무너져서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사실 하나씩 들었을 땐 그럴싸한데 모아놨을 땐 둘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사람이 한 책 첫 마디가 근데 매스컴에 대해서 모든 원인을 그냥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다 갖다 놓고 다 모순인데도 그게 병립이 되니까 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뭡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은 질서가 그럼 강하다, 질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질서가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뭐가 다르냐면 이 교실 안에서는 그 새로운 질서가 자기들만의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질서가 매우 강해지고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 이제 직장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끼리 괴롭히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질서가 학교 안에서는 통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너무 강해지는 거지. 근데 사회적인 질서는 그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막 혼용해서 질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일반의 어른들이 그냥 사회생활할 때 관점으로만 보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약간 독립돼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를 이 책에서는 군생 질서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회 적용되는 규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만의 규칙이 생겨버리고 거기만의 가치관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게 진짜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떤 학폭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를 들면 뭐 피해자가 이제 목숨을 끊거나 했을 때 취재를 가서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들 해보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희들 때문에 아이가 죽었는데 미안하지 않냐고 하면은 굉장히 당당한데 그게 뻔뻔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그 걔는 평소에도 규칙을 잘 안 지켰고 평소에도 튀는 행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한 끝에 그렇게 된 일종의 처벌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규칙을 안 지킨 일탈 행위를 한 끝에 걔가 피해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공유하는 안에서는 걔는 평소에도 규칙을 그렇게 안 지키더니 이 룰을 그렇게 깨더니 문제가 원래 많았는데 지금 나가서 저 사고를 친 거다. 그 사고를 쳐놓은 바람에 우리의 질서를 밖에서 흐트러뜨리러 왔다. 이게 공통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우리는 잘못을 안 했다 이건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룰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룰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뻔뻔한 태도가 어린 아이들이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조그만한 학급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누군가는 질서를 세우는데 네. 누군가는 그 질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사람이 보통은 폭력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규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우리 사회의 규칙이 안 통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거역하거나 거기서 뭔가 자기들의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정을 하는 순간 걔는 이 조직에서 찍은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랑 되게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이해하기 좋은 게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뭔가 거기서 생기는 많은 부조리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순간 군대니까라는 게 예. 통용이 되는데 그렇죠. 학교에서도 사실 그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사실 군대에서 겪어만 논리랑 똑같다. 그 모든 게 군생 질서라는 게 생기면서 생기는 일이지 아이들이 막 덜 배웠다든지 아이들이 특별히 다 악하다든지 그러니까 동조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험한 게 뭐냐면은 어떤 학교에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강연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만 하면 안 되고 아이들 뭐 서로 존중을 해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걔는 가해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 어떤 여자애가 그냥 손을 들고서는 엄청 걔를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우리의 문제를 얕본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뻔뻔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애초에 그 안에 새로운 논리가 생기고 그걸 공유하는 게 문제가 엄청 토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의 나쁜 사람은 물론 있지만 걔가 이거를 다 끌고 가는 건 아니다. 그걸 못 보면 어차피 걔 처벌하고 나도 또 이 구조가 바뀌고 피해자는 또 생긴다라는 얘기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학교에서 내부에 별도의 질서가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학교 군대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쵸. 요즘은 뭐 전화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한 번 들어가면 뭐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고참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질서가 생기는 것 예를 들면 감옥이다. 네. 군대다. 그럼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는 그러기에는 너무 자유로운 공간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학교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학생에게 있어서 학교는 물론 집에서 잠을 자고 학원도 가고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는 일단 거기가 모든 게 A부터 Z까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무조건 거예요. 가야 돼. 일단 가고 반이라는 게 배정이 되잖아요. 배정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싫은 사람 만나고 하지만 또 어지간하면 아주 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저 사람 그냥 멀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멀리할 수가 있고 사람과 거리 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 진출하고 특히 무슨 얘기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데 대학생끼리 학폭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나쁜 학생에게 가해를 당할 수 있지만 대학교에서 학폭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쓴다. 예. 그 이유는 학교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학교 구성이 서로 간에 좀 자유롭게 거리가 둘 수 있다든지 내가 뭔가 선택할 수 네,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감정적인 그 계급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예. 학교라는 곳은 시간이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나의 모든 생활은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직장 내 괴롭힘도 물론 대기업에서 나오면 기사는 크게 나지만 예. 가장 많이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다 중소기업 특히 규모가 엄청 작고 뭐 10명, 5명 이하들인데 여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퇴근은 하죠. 예. 근데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이 거기 조직 그 좁은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은 다 잘 지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선배 왜 저를 쳐다봅니까? 저희 빨리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폭력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작네. 우리 너무 작아.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얘기도 자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예. 직장 내 괴롭힘 실제로 신고 사례 보면 물론 중소기업 많지, 그러니까 절대수도 많지만 중소기업 비율 자체도 굉장히 높고 가끔은 와 어떻게 성인들끼리 모이는 회사에서 저런 일이 생기자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폐쇄되면 생긴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배정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네. 반이 그쵸. 배정되고 그걸 내가 나 이 반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냥 4반으로 갈래. 그게 안 그쵸. 되는 거네. 그게 반이 유지가 되는 게 제도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 일단 틀이 유지가 되면은 그 안에서 말씀드린 신분 구조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생기면 그 안에서 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질서라는 걸 무조건 사람 만든다는 거죠. 야. 근데 그 질서가 아이들이 직접 만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곳 특성상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도 외부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질서를 자기들이 만들고 그 안에서의 힘의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이 구조를 깰 수가 없게 된다. 이 얘기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야. 차라리 애시당초 그냥 외부에서는 질서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드는 질서이다 보니 굉장히 좀 왜곡될 수 있는 그쵸. 형태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손 들고 말한 여학생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매몰이 되고 그 참가자잖아요. 그 일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논리를 습득을 한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따랐다 이거지. 네, 그렇지. 그 나는 그런데. 여기서 괜찮은 구성원인데 예. 쟤는 왜 못하지? 나도 하는 걸?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더 취약점이 아이들이잖아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구조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고 다른 대안적인 모델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런 곳도 가보고 저런 문화도 겪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일수록 그 문화에 더 빠져드는 건데 저희가 동조자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불편한 사실이 그러니까 나의 자녀도 동조자가 될 위험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아이가 나빠서 동조를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서 말하기로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한 아이들이 결과 동조자가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잘 따르니까 거기에 동조자가 되는 거지. 오히려 삐딱하고 이러면 거기다가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는 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라는 거죠. 사람이란 나약한 존재라서 이 질서 내가 뭐 스스로 누구랑 대적하는 게 아니라 질서의 대적을 내가 바꿔야 되는 그쵸. 건데 네.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대부분은 학교에서 말 잘 듣고 맨날 옛날 같으면 체벌받고 이러니까 유순하고 수능을 잘하는 결과 이 구조의 중요한 일원이 된다.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그런 구조여도 학교 폭력을 하는 가해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뭐 개인의 캐릭터에 문제는 네. 있긴 있겠으나 어쨌든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를 잘 보면 그런 권력 관계가 생기는 별도의 섬 같은 구조. 그렇죠. 그게 되게 놀랍네요. 생각해 보면 마치 반이 정해져서 이 반은 내가 죽었다 깨어도 몇 학년 몇 반은 바꿀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그렇죠. 그럼 마치 감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쵸. 거네요. 나는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렇죠. 내가 전화까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적응해야 되는 거군요. 거기에.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어쨌든 학폭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커지고 어쨌든 처벌 같은 것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냥 때리거나 이런 것도 물론 많지만 예. 요즘은 고도화됐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차단하는 왕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서 단톡방에서 안 초대하고 갔는데 나 빼고 아이들끼리 단톡방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것도 만약에 불러서 욕을 하면 그거 직접적 가해지만 예. 만약에 나만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단톡방 한다는 게 어쩌면 폭력이 되는 이유는 나는 그 반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배제가 되는 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면은 직원이 수십 명, 우리 팀에 수십 명이면 저 한두 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다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한데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구조라는 설명을 그거 계속합니다. 되게 그럴듯한 논리네요. 네. 반을 배정하면 안 되겠네. 그 얘기가 나중에 반을 배정하지 말고 대학교처럼 바꾸면 그냥 나는 학과를 듣고 수업을 미국처럼 내가 이렇게 수업을 옮겨 다니면서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한 반에 이렇게 똑같은 데 앉아가지고 똑같이 계속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구조가 있는 거네요. 그쵸. 아이들을 막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팩터를 보면은 작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거,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밀폐된 집단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게 다 기본적인 틀은 구조 안에 가둬놓았을 때부터 시작된다. 뭔가 뭔가를 가둬놓고. 사람들은 가둬놓으면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그런 여럿이서 뭔가 공간 안에 딱 갇히는 순간 예. 자기들이 알아서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가 없으면은 사람은 행동을 할 기준이 없어지니까 예. 자발적으로 만드는데 그거는 반드시 위계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힘센 사람이 네. 만들겠지. 힘센 사람이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모두가 좋으면 그냥 우리는 평등하게 대부분의 사실 학생들은 그런 곳을 다행히 지나죠. 대부분은 착하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기고 나면 그게 왜 그렇게 착한 아이들까지 거기에 동조했지라는 의문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목숨 끊은 천안의 그 피해자가 유서를 아예 언론에 공개를 해서 보면은 예.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괴롭히는 놈 다음에 잘 보이려고 기생하는 놈, 방관하는 놈, 묵인하는 놈, 은폐하는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 질서에 있는 가해자가 맨 위에 있고 예. 그다음에 동조자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를 딱 그 구조를 얘기한 거거든요. 음.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대부분은 악마들이 아닐 텐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물론 면책은 될 수 없겠죠. 그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예. 이런 구조라는 게 자꾸 그런 걸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 가해자들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누가 뭐래도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가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런 나쁜 일이 안 일어나고들 이제 졸업을 하고 끝나는데 그렇죠. 그럼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틀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나쁜 정말 이거는 심성이 나쁜 건데 가해자가 들어가는데 이 가해자가 그러면 이 가해자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걔는 뭐가 원수를 줘서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분석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해요. 이 저자도 도대체 일면식도 없고 왜 괴롭히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저자가 분석한 바로는 그 가해자들은 신과 같은 전능감을 느끼려고 한다. 자기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괴롭히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표는 거의 그 행위를 하면서 신이 된 느낌을 받는다. 삐뚤어졌어. 네, 자기가 신이 된 느낌을 받고 그거에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계속 활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세 보이려고 뭐 애들 때린다, 혹은 뭐 돈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돈 쓰려고 이런 예. 식으로 좀 실용적이라든지 청소년 때 치기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정확히 인터뷰를 해보고 사례를 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런 엄청 뒤틀려 있는 힘에 대한 욕구, 전능에 대한 욕구인데, 이게 사실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엄청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러하죠. 네, 엄청 많이 듣는 게 연쇄살인범, 특히 아동에 대한 가해자들이 똑같은 그 징후를 많이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노려가지고 그 사람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면서 그런 쾌락을 느끼는 게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대상, 여성, 뭐 혼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제목이 딱 그래요. 예. 연쇄살인범을 인터뷰한 책인데 예. 신은 나를 이해한다고 했다. 오. 워딩이 그러는. 네. 너무 무섭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학폭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어나는 범죄라는 거, 특히 가해자의 경우에. 예. 그리고 가해자는 더 나쁜 점은 물론 어른이 돼서 연쇄살인범 당연히 나쁜 거지만 학생들의 있을 학교에서의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주변 아이들까지 도구적으로 나의 그 수단으로 만들면서 그 욕망을 실행을 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조직적이거나 이런 다중의 이지매가 있으면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인식이 그러하잖아요. 시행착오다. 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그러기도 하면서 크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저도 옛날에 교육에 대해서 교육 분야 이제 취재하고 하면서 학폭 문제가 항상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냥 애들끼리 막 툭툭 치고 이런 거 학폭이 하니까 뭐 걱정돼요, 뭐 이제 답이 없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인식을 하고 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평소에 잘 지내던 친구가 정말 얘가 막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화가 나서 때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도 학교 폭력이긴 한데 예. 자세히 프로파일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런 조직적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폭력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한 경우는 얘는 진짜 위험한 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는 안 때리고도 그런 짓을 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정말 친하다가 걔가 어쩌다 그냥 때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중을 따지면 이 전자가 훨씬 위험한 애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리지 않더라도. 네, 얘는 성인이 되더라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 아하. 그냥 물리적인 걸로만 봤을 때 야, 친구를 때리면 어떻게 하고 얘를 처벌하면 예. 이 구조를 놓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그 친구야말로 진짜 시행착오일 수 있지만 그렇죠. 앞에 있던 사람은 어느 조직에 가나 그런 행위를 맞습니다. 할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교모해질 수밖에 없고, 한 번 그런 행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어느 조직을 가서든 상사가 되든 선임이 되든 뭐가 되든 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욕구. 그렇죠. 그쵸. 그게 그리고 굉장히 뒤틀린 게 교정이 안 되고 어른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 더 교묘해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가해자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신이라고 하면 뭔가 그냥 거창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가해자 유형을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가 징벌하는 신, 자기를 징벌을 하는 파괴신 같은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의 주인. 그리고 예. 세 번째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장난꾸러기 신. 야, 미친놈들이네. 그러니까 정말 유형을 보면 어. 이게 그 프로파일링 분석도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요즘 많이 듣잖아요. 뭐 이런 범죄 추적 프로그램 그쵸. 보면. 근데 이 유형들을 알아야 이 행동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그 번째 세 가지가 또 다르구나. 완전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세 개를 갖고 다니면서 다른 식으로 쓰는데, 예. 일단 목표는 하나인 거예요. 자기가 전능한 신이 되는 게 목표인데 예. 도구를 세 가지를 쓰더라. 근데 첫 번째는 파괴신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죠. 그리고 걔를 처참하게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런 폭력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예의 주인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빵 셔틀. 빵 셔틀, 뭐 가방 셔틀 이런 거 시키는 건데, 이 사람이 분석을 해보면서 느꼈던 공통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빵을 사오라고 하는 행위가 내가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뭐 배달하듯이 공짜로 얘를 부려먹으면 그것도 나쁜 짓이지만,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매점이 여기 앞에 있는데 1km 있는 편의점 가서 엘리베이터 쓰지 말고 걸어가 가지고 가져와, 와. 이런 식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힘이 그쵸. 목적인 그냥 걔가 나한테 완전히 복종하는 걸 보고 싶은 노예 주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때리지 않아도 되는데 때리고 이런 식으로 뭘 시킬 때도 자기가 진짜 강한 주인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시킨다는 거죠. 어. 근데 이거를 이런 심리를 이해를 못하면 아 애가 진짜 이상하네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웃긴 놈이네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건 이 사람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러네요. 네. 그 실용적이지 않은 빵 셔틀 시킨다. 매우 뒤틀린 그쵸. 생각이 있는 거네요. 근데 뭐 걔가 예를 들면 그런 걸 했다라고 해서 똑같은 빵 셔틀로 학폭이면 그런 왜곡된 감정을 가졌다라고 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일단 이해가 되면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요즘에 이제 학폭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얘가 내 아들이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정말로 뭐 그 어떤 이유를 떠나가지고 야 너 갈 때 내 것 좀 사다 줘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반복적이어가지고 학폭을 걸었다고 하면은 근데 이런 사안을 볼 수 있잖아요. 전문적인 그렇죠. 이제 시각이 있으면은 그럼 이거는 잘못을 좀 경중을 따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얘가 이런 식의 행동을 패턴을 보인다. 얘가 자기가 피해 당한 거 올릴 거잖아요. 친구들이 여러 명 피해를 당했으면은 그런 걸 보였을 때 얘는 심각한 애다 하고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잘못한 게 없는가를 들여볼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그 연쇄살인범 처음 나왔을 때 프로파일러들이 하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을 죽였어도 예를 들면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분석을 했을 때도 옛날에는 그냥 다 살해 피해자인데 예. 프로파일링 분석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이거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반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한창 그 연쇄살인 그렇죠. 난리가 났을 때 처음에는 그냥 개별 살인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예. 처음에 유영철, 이제 강호순을 크게 겪고 난 다음에 정남규 문제가 터진 다음에는 경찰들이 마인드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신호가 있다라는 학습이 더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범죄들 징후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디테일하게 했는가를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제 장난치는 신인데 네. 이게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걔를 예를 들면은 뭐 복도에 서가지고 이상한 노래를 1시간 동안 부르게 한다든지 예. 교무실 가가지고 난동을 부리게 시킨다든지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그냥 시켜놓고 깔깔거리는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용이 없는 행위를 시키는 겁니다. 뭐 걔가 나한테 복종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행위를 갖고 노는 게 신이 마치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한다는 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실용적이지 않고 가장 지배하는 뒤틀린 욕구가 드러난 게 이런 점이에요. 그게 제일 심각한 거군요. 오히려. 그게 그러네. 오히려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빵 셔틀은 그래도 빵이라도 가져온 거라도 있는데. 그쵸. 어쨌든 뭐 예를 들면은 너 수업 시간에 이 노래 일어나서 불러 이런 식으로 해서 불렀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런 애가 있고 다음에 어떤 애를 때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때리는 건 그러니까 물론 화나 때리면 안 되지만 친구끼리 다툼이 있고 이런 거 봤을 땐 사안으로 봤을 땐 뭐 장난 좀 쳤네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반복적이고 징후가 보이면 가장 위험한 케이스다. 이게 위험한 케이스다. 그래서 항상 그 학폭 피해자가 나왔을 때 인터뷰에서 나오는 동조자나 그 가해자들 하는 얘기가 그냥 장난친 거다. 그런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죠. 많이 해요. 예. 그렇죠. 네, 정확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위험한 건데. 그게 훨씬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문법을 모르고 텍스처 그 맥락을 모르고 보면은 오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네요. 친구끼리 장난도 칠 수 그쵸. 있지. 정확히 그런 얘기가 딱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인터뷰한 얘기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장난, 놀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이 학폭위 같은 게 열린다는데 그거에서도 장난쳤어야 하는 거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복도에서 노래 부르게 시켰다. 물론 모멸감을 줬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예, 있지만 예.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했을 때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돈을 뺏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렌즈로 이런 렌즈로 보지 않으면 위험함을 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유튜브에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범죄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일반인들이 못 집어내는 위험 포인트 집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확히 이런 문제에서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군대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나를 진짜 예를 들면은 너무 나에게 규칙을 강요하고 뭐 너 못하면 혼내고 이런 선임도 있고 근데 한 명은 맨날 이상한 거 시키고 가혹행위. 가혹행위 이상한 거 시키면 뭐 치약을 짜가지고 어디에 올려놓게 한다든지 막 이상한 짓 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위험하다. 똑같은 게 직장 내도 똑같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뭐 계속 똑같은 거 20번 30번 시킨다든지 모두가 있는 앞에서 뭔가 망신을 주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게 위험하다는 게 렌즈가 똑같이 들어간다. 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인사이트가 있네. 네. 이 얘기. 근데 좀 슬픈 게 어. 그러면 사실 학폭위 같은 데서 처벌은 사실 저런 어려울 거 것 처벌이 같은데.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 그러니까 정말 극단에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걸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그렇죠. 오히려 실용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그런 지배감을 느끼려면 일종의 정말 쓸모없는 짓을 함으로써 진짜 내가 얘를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건데 더 소름 끼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인터뷰를 해보면 이 가해자들이 그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예를 들면은 얘가 인식을 한다. 정확히 얘는 이걸 힘들어하고 고민도 하고 얘가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인식을 하는데 예. 그런 자율성이 있는 애인지를 아니까 괴롭힐 때 더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게 물건을 하는 거랑 다르다. 예를 들면 아.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동물학대를 한다든지 예. 그렇죠. 물건을 부순다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동물학대 한 경우도 물론 그 나쁜 범죄들이 많지만 사람에게 특별히 그러는 건 제가 주체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걸 아니까 오히려 더 그거를 지배하면서 그건 너무 과학성이다. 네, 정말. 그렇죠. 과학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심각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그러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처음에 질서를 넘어서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갇힌 공간에 있어서 질서가 자꾸 생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학폭도 생기고 왕따도 생기고 뭐 이지매도 생기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한 예를 들면 내가 마치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고 완전한 지배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은 질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가해자가 질서를 빌드업하겠죠. 본인의 욕망을 딱 그 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걸 왜 강조를 하냐면 질서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질서도 있으니까. 입안에서 그 질서가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수능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갇힌 공간에서 대부분의 백지 상태에 가까운 아이들이 대부분이 착한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능을 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그 반에 제일 인기 많고 카리스마 있는 애가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공부하고 맨날 축구하자 그러고 그런 친구면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는 좋은 거예요. 질서인 거죠. 네. 그게 그 조직원들이 그 질서에 푹 빠져든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선생님 한 명 바뀌어도 조직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흡수를 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구조 안에 그런 가해자. 악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이 구조 전체가 거기에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은 가해자와 그 동조자들로 가득한 질서가 아하. 그 소수를 괴롭히는 가장 약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인 거죠. 그 질서라는 거는 그걸 그- 누가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해자가 질서를 만들고 이제 동조자들은 그렇죠. 금방 순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 손든 여학생 같이 그냥 이게 어쨌든 명분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체계상은 이게 맞는 거예요. 걔가 죽은 건 지가 잘못했다는 게 되는 거고 왜냐면 거기 그 가해자가 주도한 질서를 받아들였으니까. 야.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섭다. 진짜 빠져드네. 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는데 네. 이런 괴롭히는 쪽이었습니까? 당하는 쪽이었습니까? 명랑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어디 누굴 괴롭히게 생겼습니까? 네. 야, 요 정도까지 하고 아쉬울 때 1부로 끝내고 2부로 그러시죠. 넘어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잠깐 입으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